미국 에너지부 차관보가 상원 청문회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하늘은 한국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미국 비행기의 47%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미국 에너지 패권을 설계한 여성 관료가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원 0%에서 세계 수출 1위.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붕괴는 도미노처럼 왔습니다. 텍사스에서 시작된 균열이 멕시코만을 삼키고 대서양을 건너 유럽을 집어삼켰습니다. 지중해를 넘어 중동까지. 저는 그 붕괴를 워싱턴 DC 에너지부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지켜봤습니다. 12개 대형 모니터에 찍힌 빨간 점들이 하나씩 꺼졌죠. 텍사스,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 네덜란드, 독일. 꺼지고 또 꺼졌습니다. 세계 에너지 지도가 암흑기로 변해갔죠. 그런데 단 한 곳만 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어떻게 빛나고 있습니까? 저는 제니퍼 콜린스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화석연료국 차관보죠. MIT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30년간 미국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온 사람입니다. 사우디의 50도 사막에서 유전 협상을 했고 알래스카 영하 40도 시추 현장에서 동상 걸릴 뻔한 적도 있습니다. 텍사스 셰일가스 혁명의 정책 설계에도 참여했죠. 숫자로 세상을 읽고 데이터로 국가를 움직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새벽 워싱턴 D.C. 에너지부 긴급 상황실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를 마주했습니다. 하루 78만 배럴. 미국 서부 정유시설이 단 24시간 만에 증발시킨 처리 능력이었죠. 캘리포니아 마르티네즈 정유소가 먼저 셧다운됐고 이어서 텍사스 포트아서, 루이지애나 레이크 찰스까지 연쇄적으로 가동이 멈췄습니다. 유럽은 더 심각했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정유 단지 전체가 비상정지에 들어갔고 독일 겔젠키르엔, 프랑스 르아브르의 주요 시설들이 하나둘씩 붉은 경보를 올리기 시작했죠. 상황실의 12개 모니터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빨간 불을 켰습니다. CNN 속보 자막이 미친 듯이 쏟아졌고 블룸버그 긴급 전문이 30초마다 업데이트됐습니다. 제 직속 부하 마이클 오브라이언이 숨을 헐떡이며 제 책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죠. 새벽 3시에 소집된 긴급 회의로 출근한 게 분명했습니다. 차관보님, 이건 전면적 붕괴입니다. 국내 정유 가동률이 61%까지 떨어졌습니다. 1979년 2차 오일 쇼크 이후 최저치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백악관에 브리핑 요청해. 그리고 전략석유, 비축분 방출 시나리오 3가지 준비하고.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차관보님,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전략 비축분은 원유입니다. 정제된 석유 제품이 아니에요. 정유시설이 멈춰 있는데 원유를 풀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제할 곳이 없으니까요.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정확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전략 석유 비축량은 3억 9천만 배럴. 세계 최대 규모죠.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원유, 검은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그걸 휘발유로, 경유로, 항공유로 바꿔주는 정유시설이 멈춰 있다면 3억 배럴이든 10억 배럴이든 아무 의미가 없었죠. 뉴욕 증시 프리마켓이 열렸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죠. WTI 원유 선물이 배럴당 147달러를 돌파했고 다우존스 선물은 1200포인트 폭락 중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거리의 주유소마다 수백 미터씩 차량 행렬이 늘어섰고 일부 지역에서는 총기까지 동원한 주유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실시간 CCTV 피드로 지켜보며 이 말을 짚었습니다. 이게 21세기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말입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이클이 한 장의 보고서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관보님, 이건 국가정보국 DNI에서 방금 넘어온 긴급 분석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밀 등급 분류마크 아래 굵은 글씨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아시아 태평양 석유 제품 수출 동향 이상 징후 감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량이 급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마이너스 34%, 싱가포르 마이너스 28%, 인도 마이너스 41%, 전부 빨간색 하락 화살표였죠. 그런데 단 하나의 줄만이 파란색 상승 화살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석유 제품 수출량 전월 대비 플러스 387% 증가.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이클, D&I 분석관들 요즘 잠을 못 자나 봐. 한국이 석유 수출국이라니 데이터 오류일 거야. 마이클도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인데요. 저는 그 보고서를 책상 한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불타고 있는데 한국 따위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그날 저녁 워싱턴 조지타운에 있는 단골 레스토랑에서 에너지 업계 동료들과 모였습니다. 모두 하루 종일 긴급 대응으로 지쳐 있었죠. 테이블에는 와인잔과 함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무부 에너지 특사 로버트 해밀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니퍼, D&I 보고서 봤어? 한국 데이터. 387% 수출 증가라는데. 순간 테이블에 실소가 번졌습니다. 국방부 에너지안보국장 제임스 월시가 스테이크를 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갑자기 에너지 강국. 말도 안 되는 통계 노이즈야. 분명 싱가포르 같은 중개 허브를 통한 간접 수출이겠지. 실체 없는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야.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냥 혼란기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에요. 공급 경로가 뒤틀리면서 나타난 통계적 왜곡이죠. 한 달이면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그 왜곡은 한 달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한국의 수출 그래프는 떨어지기는커녕 더욱 가파르게 올라갔죠. 3주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직접 국가정보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원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유 수출 세계 1위 대한민국, 경유 수출 아시아 1위 대한민국, 나프타 수출 세계 상위 3위 대한민국, 윤활유 수출 아시아 상위 5위 대한민국.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수출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날 오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에너지 안보 관련 긴급 브리핑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주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에너지 공급망 재편 한국 변수 분석. 저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변수의 정체를, 그 통계 왜곡의 실체를 제가 직접 분석해서 보고하겠습니다. 30년 경력의 에너지 정책 전문가로서 이런 비과학적 수치를 그냥 넘어갈 순 없었죠. 저는 브리핑 자료 표지에 제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출 급증 일시적 시장 왜곡인가, 구조적 변화인가.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년간 데이터로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설계해 온 사람입니다. 석유 자원 없는 나라가 진짜 에너지 강국일 리 없습니다. 이건 분명 일시적이고 우연한 시장 왜곡일 뿐이죠.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앉아 한국 관련 데이터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프는 여전히 상승세였고 그 푸른 점 하나가 어두운 세계, 에너지 지도 위에서 마치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그 빛이 제 시선을 사로잡아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저 숫자 뒤에 뭔가 있다고. 단순한 왜곡에 뭔가가 숨어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 본능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한국은 시장 노이즈입니다. 제가 그걸 증명하겠습니다. 백악관 웨스트윙 지하 상황실. 에너지 안보 관련 긴급 NSC 회의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 이하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CIA, D&I 고위 관료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저는 에너지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CIA 경제분석센터장 마크 캐러웨이, 국방부 에너지안보국장 제임스 월시, 국무부 에너지 특사 로버트 해밀턴. 모두 워싱턴에서 20년 이상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해 온 사람들이었죠.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지난 몇 주간의 피로와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은 CIA 마크 캐러웨이가 맡았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에너지 지정학을 전공한 후 CIA에서
25년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분석해온 인물이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현재 상황은 1979년 2차 오일 쇼크 이후 최악입니다. 마크의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습니다. 미국 국내 정유 가동률은 58%까지 떨어졌으며 유럽은 51%입니다. 항공유 재고는 안전 기준의 72%까지 감소했고 3주 내에 주요 공항의 운항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스크린에 붉은 그래프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열고 빠르게 메모하기 시작했죠. 그때 마크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아의 한 국가가 이 위기 속에서 예외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고 한반도의 파란 화살표가 깜빡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석유 제품 수출이 지난 한 달간 387% 증가했습니다. 특히 항공유는 520% 증가로 현재 세계 항공유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제임스 월시 국방부 국장이 먼저 손을 들었죠. 마크, 그건 중개 무역 효과 아닌가? 한국은 석유 생산국이 아니잖아. 단순히 중동에서 사다가 되파는 거겠지. 마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수출품은 원유가 아닙니다. 고도로 정제된 완제품입니다. 항공유, 초저항 경유, 고옥탄 휘발유. 원유를 사서 되파는 게 아니라 원유를 사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 파는 겁니다. 부가가치율이 사우디보다 높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빠르게 검증하며 물었습니다. 마크, 한국의 일일 정유 처리 능력이 얼마나 되지? 마크가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일일 357만 배럴입니다. 세계 5위 규모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한국의 국내 석유 소비량은 일일 약 230만 배럴입니다. 나머지 127만 배럴 이상이 수출용 고부가 가치 석유 제품으로 전환됩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상식과 맞지 않았죠. 잠깐, 미국의 정유 처리 능력이 일일 1830만 배럴이야. 한국의 5배가 넘어. 그런데 왜 우리 시설은 멈추고 한국은 돌아가는 거지? 마크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콜린스 차관보, 바로 그게 제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로버트 해밀턴 특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죠. 제니퍼, 한국 얘기 어떻게 생각해? 마크가 좀 과장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중간 거래상에 불과해요. 실제 기술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 혼란을 틈타 마진을 먹는 거겠죠. 로버트가 안도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렇겠지. 석유 없는 나라가 뭘 어쩌겠어.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계속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중간 거래상이라면 마진이 그렇게 높을 수 없습니다. 단순 재수출로는 한국 정유사들의 흑자 실적이 설명되지 않았죠. 게다가 항공유 수출 세계 1위라는 건 단순한 중개가 아니라 실제 생산 능력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2주가 더 흘렀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이 항공유 부족으로 국제선 20%를 감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JFK도 비상이었고 시카고 오헤어도 위험 수위였죠. 항공유가 없으면 비행기가 뜰 수 없고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물류가 멈추고 물류가 멈추면 경제가 멈춥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평양 노선만 정상 운항되고 있었죠. 이유를 추적해보니 한국발 항공유 공급이 태평양 연안 공항들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미국 서부의 하늘이 한국의 연료로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보고서를 읽으며 한참이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보보좌관실이었죠. 콜린스 차관보, 한국의 에너지 공급 역량에 대한 정밀 실사 보고서를 요청합니다. 직접 현장 조사를 포함해서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창밖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하얀 대리석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한국에 직접 가라는 겁니까?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좋습니다. 30년 경력을 걸고 그 나라가 허상임을 직접 증명하겠습니다. 출장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목적지 대한민국. 조사 기간 10일. 목적 에너지 공급 역량 실사 및 미국 의존도 분석.
마이클 오브라이언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차관보님, 정말 한국까지 가시려고요? 직접 안 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위성 데이터와 무역 통계만으로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방을 꾸리며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30년간 에너지 정책을 해왔지만 현장을 안 보고 보고서를 쓴 적은 한 번도 없어. 사우디 사막도 갔고 알래스카 빙하도 갔어. 한국이라고 못 갈 이유가 뭐 있어?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차관보님, 한국에 대해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뭔데? 울산 정유단지. 단일 석유화학 콤플렉스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일일 처리 능력이 175만 배럴이에요. 저는 동작을 멈추고 그를 돌아봤습니다. 175만 배럴이라고? 텍사스 포트아서 정유소의 2배가 넘잖아. 네. 그리고 가동률은 97%입니다. 97%. 그건 불가능해. 미국 최고 시설도 93%가 한계야. 마이클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밤, 저는 덜레스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여정이었죠.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워싱턴의 불빛이 창밖으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 대해 준비해온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울산 정유 단지 개요. 한국 석유 제품 수출 통계, 주요 정유사 실적 현황.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의문이 커졌습니다. 이 숫자들이 정말 단순한 중간 거래상으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보조금이든 환율 조작이든 뭔가가 있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에너지 수출 급증 시장 왜곡 요인 분석 및 지속 가능성 평가였죠. 첫 문단을 타이핑했습니다. 석유 자원이 전무한 국가의 석유 제품 수출 급증은 글로벌 공급 차질로 인한 일시적 시장 왜곡의 결과이며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태평양 상공, 창밖은 끝없는 어둠이었습니다. 구름 아래 어디쯤에선가 검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겠죠.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2세, 30년 경력의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 사우디 사막의 열기도, 알래스카의 한파도 견뎌낸 사람. 그런 제가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기내식이 나왔고 저는 기계적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머릿속에선 NSC 회의에서 마크 캐러웨이가 했던 말이 맴돌았습니다. 부가가치율이 사우디보다 높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확신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내 모니터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석유 제품 수출 4개월 연속 400% 증가 지속. 미국 서부 항공유 공급의 47%를 한국이 담당.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4개월 연속 47%? 미국 서부 하늘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 연료로 날고 있다고?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금 작성한 보고서 초안의 첫 문단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객실 조명이 어두워졌고 승객들은 하나둘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30년 경력의 분석력이 틀렸을 가능성은?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현장을 보면 알게 될 거야. 몇 시간이 흘렀고 기내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저는 창문에 차양을 올렸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구름 아래로 한국의 땅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서해바다.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의 불빛들은 단순한 도시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개의 빛이 조화롭게 움직이며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죠. 고층 빌딩들, 공장 단지들, 항만의 크레인들. 모든 것이 새벽에도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반도에서 정말로 세계의 에너지 심장이 뛰고 있는 걸까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며 활주로에 접근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의 빈 문서를 바라보며 깨달았죠. 제가 쓰려던 보고서의 결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14시간의 비행 동안 30년 경력의 에너지 관료가 처음으로 자신의 확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습니다. 기내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 시작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울산까지는 차로 4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배정한 수행원 박진수 과장이 운전대를 잡았죠. 40대 초반의 그는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A&M에서 석유공학 석사를 한 인물이었습니다. 영어가 유창했죠.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산맥 사이로 고속도로가 뚫려 있었고 그 사이를 쉴 새 없이 대형 트럭들과 탱크로리들이 오갔습니다. 이 나라는 잠든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숨 쉬듯 움직이고 있었죠. 박진수 과장이 말했습니다. 콜린스 차관보님, 울산 석유화학 단지는 처음 방문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이터로만 봤죠. 그가 백미러를 통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데이터와 실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 보시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놀란다고요? 저는 텍사스 베이타운도, 루이지애나 베턴루즈도, 사우디 라스타누라도 다 봤습니다. 정유시설로 놀랄 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울산 석유화학 단지 입구에 도착하는 순간 제 오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30년간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거대했죠. 수평선 끝까지 이어진 정제탑들, 스문의 시간 쉬지 않고 피어오르는 하얀 증기, 밤낮 없이 작동하는 파이프라인의 불빛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가 마치 혈관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였죠. 텍사스 포트아서 정유소가 큰 줄 알았습니다. 사우디 라스타누라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 앞에서는 한 구역에 불과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울산 콤플렉스 생산본부장 강태호 부사장이 다가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35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소개했죠. 놀라운 건 그가 MIT 화학공학 석사 출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후배였죠. 콜린스 차관보님, 환영합니다. MIT 선배님을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강 부사장님, 기대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사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기술력까지 뛰어난 건 아니니까요. 미국에도 큰 시설은 있지만 비효율적인 곳이 수두룩합니다. 중앙통합관제센터로 들어가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상황실보다 더 큰 공간이었습니다. 거대한 곡면 디스플레이 월이 사면을 감싸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화면을 채우고 있었죠. 온도, 압력, 유량, 촉매 활성도, 배출 가스 농도, 그리고 그 모든 걸 조율하는 50여 명의 엔지니어들의 집중된 표정. 강태호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콤플렉스의 두뇌입니다. 우리는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 모든 공정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온도 1도, 압력 0.1바 차이가 제품 수율과 품질을 완전히 바꿔놓죠. 저는 모니터에 표시된 숫자들을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초 단위 최적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수준이군요. AI 기반인가요? 강태호 부사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AI만이 아닙니다. AI 위에 35년간 축적된 현장 경험이 있습니다. 저 모니터 보이십니까? 상압증류탑의 플래시존 온도가 365.7도에서 366.2도로 0.5도 올라갔습니다. 원유 배치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아랍나이트에서 무르반으로요. 시스템이 자동 감지해서 환류비를 즉시 재조정합니다. 하지만 최종 확인은 인간이 합니다. 기계는 데이터를 보지만 사람은 맥락을 봅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텍사스 최고 수준의 정유소에서도 이런 수준의 실시간 최적화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동률이 97%라고 들었습니다. 미국 최고 시설도 93%가 한계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강태호 부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97%는 연평균입니다. 성수기에는 99.2%까지 올라갑니다. 비결은 예방정비 체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정비를 36일에서 28일로 줄였고 비계획 정지율은 연간 0.3% 이하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0.3%. 그건 미국 업계 평균의 7분의 1 수준이에요. 네. 우리 엔지니어들이 365일 24시간 교대로 모든 설비를 모니터링합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가동 중에 수리합니다. 멈추지 않고요. 다음으로 안내된 곳은 수소화 분해 하이드로 크래킹 공정 라인이었습니다. 거대한 반응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마치 동맥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강태호 부사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지류를 경지류로 전환합니다. 감압잔 사유,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쓰레기 취급하는 그 원유, 찌꺼기를 우리는 100% 업그레이딩합니다. 항공유로, 초저항 경유로, 고급 납사로.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잔사유 전환율 100%요? 미국에서는 5060%가 평균입니다. 우리는 한 방울도 허투루 흘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철학입니다. 석유가 없는 나라니까요.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노트에 밑줄을 그으며 적었습니다. 석유가 없기에 한 방울도 버리지 않는다. 환경 설비 구역으로 이동했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탈황 설비,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폐수 처리 시스템. 모든 것이 최신 기술이었죠. 워싱턴에서 일부 의원들이 주장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환경 규제를 회피해서 원가를 낮추는 거다. 하지만 제 눈앞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강태호 부사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EPA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기준을 운영합니다. 황합량 0.001% 이하. 이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 CARB 기준도 0.0015%인데 우리가 더 낮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 기준보다 더 엄격하다고요? 네. 우리는 품질로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가격 경쟁이 아니라 품질 경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유 생산 라인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저장 탱크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앞에는 최첨단 품질 검사실이 있었죠.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연구원이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앞에서 샘플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강태호 부사장이 소개했습니다. 이 라인에서 생산된 항공유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로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서부 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의 절반이 이 탱크에서 나온 연료로 날고 있습니다. 저는 샘플 바이아를 들어 올렸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액체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병 속의 액체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하늘을 날게 한다고요? 제 나라의 비행기들이 이 나라의 연료로 날고 있다고요? 강태호 부사장이 덧붙였습니다. 어는 점, 열한 정도, 발열량, 황합량, 미세 불순물 함량. 모든 항목에서 ASTM D1655 국제 규격을 초과 달성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죠. 배럴당 $35 더 비싸지만 미국 항공사들은 기꺼이 지불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미국산 항공유를 쓰면 연 23회 엔진 불순물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한국산을 쓰면 연 1회로 줄일 수 있습니다. 순도가 다르니까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배럴당 $3 더 내는 게 정비비를 아끼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이건 가격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승리한 상태였습니다. 야외로 나왔을 때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석양을 받은 정유 단지는 더욱 장엄했죠. 수백 개의 정제탑에서 피어오르는 증기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파이프라인을 따라 흐르는 원유의 흐름이 마치 생명의 맥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울산의 열기는 단순한 공장 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명의 체온이었죠. 강태호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콜린스 차관보님, 어떻습니까? 한국 정유산업이 단순한 중간 거래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제 확신이, 미국 에너지부라는 권위가 모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선 창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유라는 검은 돌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창조가요. 강태호 부사장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관보님, 아직 울산밖에 못 보셨습니다. 내일 부산과 온산 항만을 보시면 진짜가 무엇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작성했던 보고서 초안을 완전히 삭제해버렸죠.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산 세계 에너지의 새로운 심장.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에너지 관료가 처음으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인정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전율이었습니다. 울산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음날 저는 부산과 온산의 항만 시설로 향했습니다. 정유산업에서 생산만큼 중요한 게 물류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제때 배송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미국 에너지부는 이 점에서 특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항만 인프라, 물류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으니까요. 온산 선적 부두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또 한 번 저를 압도했습니다. 거대한 VLCC급 유조선 4척이 동시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각 선박의 선체에는 세계적인 석유 메이저 기업들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엑슨모빌, 쉐브론, 쉘, 토탈, BP. 미국의 엑슨모빌이, 쉐브론이 한국에서 연료를 사가고 있다고? 저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항만운영 실장 이정우 상무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해군 장교 출신으로 물류의 군사적 정밀함을 접목시킨 인물이었죠. 콜린스 차관보님, 저 선박들 보이십니까? 매달 85만 톤 이상의 항공유가 미국 서부 해안으로 출항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포틀랜드. 미국 서부의 하늘을 한국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의 하늘을 한국이 책임진다고? 미합 중국의 하늘을. 선적 스케줄 보드를 확인했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출항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11월 3일 영유경영 VLCC 패시픽 하모니 로스앤젤레스, 11월 4일 1400MR 이스턴 스타 싱가포르, 11월 5일 영사영영 LRE 글로벌 스피릿 두바이, 11월 6일 2200MR 블루 오션 시드니, 11월 7일 1000 VLCC 리버티 웨이브 뉴욕. 시간표는 분 단위까지 정확했습니다. 이정우 상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선적 일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출항하죠. 태풍이 와도 파업이 나도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신뢰받는 이유입니다. 저는 미국의 멕시코만 항만을 떠올렸습니다. 허리케인 시즌마다 선적이 23주씩 지연되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15년간 단 한 번도 부산 수출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더 큰 규모였죠. 자동화된 계량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선정량을 측정하고 블록체인 기반 봉인 장치가 컨테이너마다 고유 디지털 인증서를 부여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실시간 추적 가능했죠. 터미널 운영 총괄 한민수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연료에 시간표를 붙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도록 역산해서 선적하죠. 1시간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내는 건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약속이니까요. 품질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첨단 분석 장비 앞에서 샘플을 검사하고 있었죠. 수석연구원 김지영 박사가 분석 리포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황함량 0.0008%, 불순물 제거율 99.99%. 이건 우리의 표준입니다. 유럽의 까다로운 EN 590 기준도, 미국의 EPA Tier 3 기준도 동시에 통과하죠. 사실 두 기준 모두 우리 내부 기준보다 느슨합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태블릿에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미국의 완패를 말하고 있었죠. 선적이 끝난 VLCC의 미국인 선장을 만났습니다. 마이크 핸더슨, 25년 경력의 베테랑 선장이었죠. 콜린스 차관보님, 저는 전 세계 항구를 다녀봤습니다. 중동도, 북해도, 멕시코만도요. 하지만 한국만큼 정확한 곳은 없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선적이 끝나고 품질도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가격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한국이 화요일 정오에 보내겠다고 하면 화요일 정오에 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요. 미국에서 그런 약속을 지키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없습니다. 부두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탱커들이 하나둘 출항하고 있었죠. 그 배들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인도양을 건너 중동과 아프리카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국의 기술과 신뢰가 담겨 있었죠. 저는 태블릿에 메모했습니다. 깃발은 달라도 출항지는 하나다. 한국.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죠. 부사장, 상무, 전무, 연구원, 선장. 작은 기적들이 모여 거대한 표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가격표가 아니라 시간표로 승부한다. 그리고 그 시간표는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세계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는 순간 붉은 속보 배너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OPEC 긴급 증산 결정. 국제유가 하루 만에 31% 폭락.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배럴당 147달러였던 유가가 101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요. 급히 옷을 입고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한국 정유사 본사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죠. 택시 안에서 세계 각국의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정유산업 붕괴 초일기, 유가 폭락으로 정제소들 적자 전환 눈앞. 워싱턴에서도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이클 오브라이언이었죠. 차관보님, 유가 폭락했습니다. 텍사스 정유사 3곳이 오늘 긴급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도 끝난 거 아닙니까?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글쎄, 지금 확인하러 가는 중이야. 여의도 거리의 전광판들이 모두 빨간색이었습니다. 정유주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었죠.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인가.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사도 타격을 받는 게 당연하니까. 워싱턴의 제임스 월시 국방부 국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니퍼, 봤지? 한국의 반짝 파티는 끝이야. 하지만 서울 을지로의 대형 정유사 본사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로비는 혼란스럽지 않았고 직원들은 오히려 더 분주하게, 그러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예상된 시나리오를 실행하는 것처럼. 전략기획본부 최영준 부사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워튼 스쿨 MBA 출신으로 뉴욕 월가에서 10년간 에너지 트레이딩을 한 후 한국으로 돌아온 인물이었죠. 콜린스 차관보님, 오늘 아주 흥미로운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함이 아니라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데이터가 떠올랐죠. 원유 가격 그래프는 확실히 급락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다른 그래프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크래킹 스프레드가 급등하고 있었죠. 최영준 부사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린스 차관보님, 제가 월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트레이더는 가격을 보지 않고 스프레드를 봅니다.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의 원재료비가 내려갑니다. 하지만 완제품 가격은 아시아 프리미엄과 품질 프리미엄으로 방어됩니다. 결과적으로 정제 마진이 오히려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유가 싸지면 석유, 제품 가격도 떨어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최영준 부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다른 차트를 띄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구조가 다릅니다. 미국은 원유 생산국이기도 하니까 유가 하락이 상류 부문 업스트림에 타격을 줍니다. 셰일 업체들이 도산하고 투자가 위축되고 전체 에너지 생태계가 위축되죠. 하지만 한국은 100% 수입국입니다. 원유가 싸지면 순수하게 원가만 떨어지는 겁니다. 상류 부문에 타격이 없으니까요. 화면에 복잡한 공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유동층 촉매분해, 수소화분해, 잔사유 업그레이딩, 알킬레이션. 최영준 부사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각 공정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지류를 경지류로 바꿉니다. 여기서 황을 제거하고 여기서 옥탄가를 높입니다. 각 단계마다 부가가치가 더해지죠.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그가 한 문장을 화면에 크게 띄웠습니다. 저유가 시기일수록 기술력의 가치는 커진다. 우리는 배럴당 50달러짜리 원유를 사서
배럴당 130달러짜리 항공유로 만듭니다. 원유가 30달러로 떨어지면 마진은 100달러로 늘어나는 겁니다. 기술이 가격을 이기는 순간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유업은 단순히 원유 가격에 종속된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력이 있으면 가격 변동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었죠. 저는 노트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기술이 가격을 이긴다. 미국 에너지부 30년 경력에서 이 단순한 진리를 왜 몰랐을까? 아니,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미국 서부 항공사들에서 긴급 발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항공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에어라인 전부요. 최영준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겁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항공사들이 깨어납니다. 항공권이 싸지고 승객이 늘고 연료 수요가 급증하죠. 그리고 그들은 품질 검증된 우리 항공유를 찾습니다. 물류팀에 연락해서 선적 스케줄 재조정하세요. 울산에 증산 요청 올리고 오후 들어 상황이 더욱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한국 정유사 목표가 상향 크래킹 스프레드 급등으로 실적 폭발 전망. 글로벌 정유업계에서 한국만 살아남은 이유, 기술력의 승리. 여의도 전광판의 색깔이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오전에 급락했던 정유주들이 오후장에서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영준 부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유가 폭락이 오히려 한국 정유사에 유리하다는 겁니까?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콜린스 차관보님, 정유업의 진짜 원유는 검은 석유가 아닙니다. 기술과 신뢰입니다. 그 두 가지만 있으면 가격 변동은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회입니다. 저는 워싱턴의 제임스 월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린 후 그가 받았죠. 제니퍼, 무슨 일이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당신의 분석 모델에는 한국의 기술 변수가 빠져 있었어. 그들은 가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어. 전화선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한국의 승리를 증명했죠. 그날 저녁, 글로벌 뉴스들의 헤드라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가 폭락 속 한국 정유사 선전.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의 기술력. 석유 없는 나라의 역설 한국이 세계 정유 시장을 지배하는 이유. 호텔 방에서 그 뉴스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저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죠. 유가 폭락은 한국의 날개였다. 세계가 추락할 때 한국만 이륙했다.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무너질 때 한국은 날아올랐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 때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죠. 데이터는 붕괴를 말했지만 한국은 기회를 실행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기술력이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이었습니다. 최영준 부사장이 직접 동행했습니다. 콜린스 차관보님, 지금까지는 현재를 보셨습니다. 이제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일었죠. 이미 충분히 놀라운 걸 봤는데 더 놀라운 게 남아 있다는 겁니까? 첫 번째 방문지는 바이오 항공유 연구동이었습니다. 하얀 실험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바이오 리액터와 배양기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죠. 책임연구원 이수진 박사가 초록빛 플라스크를 들어 올렸습니다. 미세조류입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이 광합성으로 바이오 연료를 생성합니다. 석유가 아니라 햇빛으로 비행기를 날리는 시대가 오고 있죠. 저는 플라스크를 가까이서 들여다봤습니다. 초록빛이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죠. 이게 정말 항공유가 된다는 겁니까? 이수진 박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항공사 3곳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항공유의 25%를 바이오 연료로 대체하는 게 목표입니다. EU의 SAF 의무화 규정에 따라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선두에 서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에 적었습니다. 석유에서 생명으로 수소 생산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수전의 장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파이프라인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시설 총괄이 설명했습니다. 하루 50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합니다. 이 수소로 수소버스가 달리고 수소 트럭이 화물을 나르고
수소 발전소가 전기를 만듭니다. 탄소 배출 제로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포집 저장 CCS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흡수탑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안에서 화학 흡수 반응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기술 총괄이 말했습니다.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합니다. 이건 자동차 26만 대를 도로에서 없애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우리는 오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설들을 올려다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석유 정제로 세계를 먹여 살리면서도 동시에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죠. 연구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인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유리로 된 마천루,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그 사이로 보이는 바다, 그리고 저 멀리 인천공항의 활주로에서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준 부사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콜린스 차관보님, 저 비행기들 보이십니까? 상당수가 한국산 항공유로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한국산 바이오 연료로 날게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최 부사장님, 이제 이해합니다. 한국은 자원의 저주를 기술의 축복으로 바꿔낸 겁니다. 석유가 없었기에 오히려 기술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기술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아니라 의지로 움직입니다. 그게 한국의 힘입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열흘을 되돌아봤습니다. 워싱턴을 떠날 때 저는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시장 노이즈라고, 통계 왜곡이라고 생각했죠. NSC 회의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그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정제탑을 보는 순간, 부산의 선적 부두를 걷는 순간, 여의도의 실시간 스프레드를 보는 순간, 송도의 미래 기술을 마주하는 순간, 제 모든 확신은 무너졌습니다. 인천공항 탑승구로 향하는 길에 거대한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고 수십 대의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비행기들의 절반이 한국의 연료로 세계를 연결하고 있구나.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2세, 30년 경력의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가 눈물을 글썽인다는 게 우스웠지만 멈출 수 없었죠. 이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경외였습니다. 제가 목격한 기적에 대한 경외, 제 오만이 무너진 것에 대한 해방감, 그리고 30년간 놓치고 있었던 진실을 발견한 충격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고 인천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정말로 해낸 겁니까? 워싱턴 DC에 도착한 다음 날, 세계가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니 마이클 오브라이언이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차관보님, 상원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소집됐습니다. 주제가 뭔데? 미국 에너지 안보의 현주소와 아시아, 의존도 분석. 차관보님이 주요 증인으로 지명됐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원 청문회, 미국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무대이자 가장 잔인한 심판대였죠. 청문회까지 일주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을 자료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준비하면 할수록 제가 증언해야 할 내용이 워싱턴이 듣고 싶어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워싱턴은 한국은 일시적 현상이고 미국은 곧 회복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의원들은 미국 우선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답변을 원했죠. 하지만 제 데이터는 그 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버전의 증언문을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워싱턴이 원하는 답변이었습니다. 한국의 수출 급증은 일시적 시장 왜곡이며 미국 정유 시스템의 정상화와 함께 해소될 것입니다. 두 번째 버전은 진실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두 버전을 읽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첫 번째 버전으로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버전으로 가시면 정치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는 창밖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내가 30년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편한 말을 하려고가 아니야. 정확한 말을 하려고야. 그 순간 울산에서 강태호 부사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석유가 없기에 한 방울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정우 상무의 말도요. 우리가 보내는 건 연료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저는 첫 번째 버전을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청문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미국 상원 디르크슨 빌딩 366호실.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대회의장이었죠. 저는 검은 정장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30년 경력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채 회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기자들과 카메라맨들로 가득했죠.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내 앞에 쑥 내밀어졌습니다. 콜린스 차관보, 오늘 증언 내용을 미리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미소만 짓고 지나갔습니다.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반원형으로 배치된 의원석이 보였습니다. 위원장인 몬태나 주 상원의원을 필두로 텍사스, 루이지애나, 알래스카, 노스다코타, 미국 에너지 산업의 심장부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모두 자리하고 있었죠. 방청석에는 업계 관계자들, 로비스트들, 외교관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CNN, FOX, MSNBC, 블룸버그 TV의 카메라들이 제 자리를 향하고 있었죠. 생중계였습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 청문회를 개회합니다. 첫 번째 증인, 에너지부 화석연료국 차관보 제니퍼 콜린스. 저는 증인석에 앉아 마이크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하지만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불편한 진실을 보고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열흘간 대한민국의 에너지 인프라를 직접 실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미국 에너지 안보에 대한 제 30년 경력의 전제가 틀렸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술렁임이 이렇습니다. 텍사스 상원의원이 눈살을 찌푸렸죠.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에너지 지도. 이것은 현재 글로벌 석유 제품 교역 지도입니다. 파란 화살표가 한국에서 출발하는 수출 경로입니다. 미국 서부, 유럽,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사실상 전 세계로 뻗어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항공유 세계 수출 순위. 현재 전 세계 항공유 수출 1위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서부 공항에서 이륙하는 민간 항공기의 47%가 한국산 항공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용기는 아직 국내 조달 위주이지만 민간 부문에서의 의존도는 이미 위험 수준입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차관보, 잠깐. 미국 비행기의 47%가 한국 연료로 난다는 겁니까? 그건 국가 안보 문제 아닌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기술력 비교. 울산 석유화학 콤플렉스는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일일 처리 능력 175만 배럴. 연간 가동률 97%. 잔사유 전환율 100%. 이 세 가지 수치 중 어느 것 하나도 미국의 어떤 정유소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상원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차관보, 그건 공정하지 않은 비교 아닙니까? 미국 정유 산업은 환경 규제, 노동 규제, 안전 기준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규제가 없으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죠. 의원님, 정확히 그 점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한국정유시설의 환경 기준 비교 자료입니다. 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황합량 기준 미국 EPA 0.0015%, 한국 0.0008%, 질소산화물 배출 미국 기준 대비 한국 62% 낮음, 폐수 방류 기준 미국 기준 대비 한국 45% 엄격. 한국은 미국보다 더 엄격한 환경 기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더 높은 가동률과 수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규제 회피가 아닙니다.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텍사스 의원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알래스카 상원의원이 물었습니다. 차관보,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의존을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정유 기술은 30년에 걸쳐 축적된 것이고 우리가 내일 당장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자원의 크기만으로 에너지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우리에겐 셰일가스가 있고
전략 비축유가 있고 세계 최대의 정유 시설이 있으니까요. 저는 잠시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순수한 기술력만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자원의 크기가 아니라 기술의 깊이가 승부를 가르는 시대가 된 겁니다. 5번째 슬라이드. 한국의 미래 에너지 투자. 그리고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오 항공유 상업 생산, 그린 수소 대규모 플랜트, 탄소 포집 저장 기술. 그들은 석유 시대를 지배하면서 동시에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쟁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차관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이번 에너지 위기에서 미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위원장님, 한국이 없었다면 미국 서부의 주요 공항은 3주 내에 운항을 정지했을 겁니다. 물류가 마비되고 항공 화물이 멈추고 경제적 손실은 수천억 달러에 달했겠죠. 한국은 이번 위기에서 미국의 경제를 살린 나라입니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석유 대국 미국의 하늘을 지켜줬습니다.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래스카 상원의원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가 번지더니 회의장 전체로 퍼졌죠. 방청석에서도 기자석에서도 심지어 텍사스 의원마저 고개를 끄덕이며 손뼉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그 박수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에 대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에 대한 박수였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제 증언 영상이 CNN, FOX, BBC, NHK를 통해 전 세계로 중계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 한국이 미국을 살렸다고 증언이라는 헤드라인이 뉴욕타임스 일면을 장식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원 제로의 기적 한국은 어떻게 세계 에너지의 심장이 되었나. 이코노미스트는 표지를 한국으로 장식했습니다. 석유 없이 만든 에너지 제국. 블룸버그는 한국 정유사들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40% 상향 조정했죠.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청문회 다음 날, 제 이메일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강태호, 울산 콤플렉스 생산본부장, 콜린스 차관보님, 오늘 청문회 영상을 봤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미 의회에서 그렇게 정확하고 공정하게 증언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이 모두 모여서 시청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가 35년간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정제탑 옆에서 흘린 땀을 세계 최고의 에너지 전문가가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차관보님이 말씀하셨죠.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석유 대국의 하늘을 지켜줬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35년치 보상이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울산 정유 단지의 새벽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제탑에서 피어오르는 새벽 증기가 첫 햇살을 받으면 마치 한국의 의지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광경을 차관보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호 드림.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강 부사장님. 감사할 것은 제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저는 30년간 미국 에너지 패권의 논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자원의 크기가 곧 힘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울산에서, 부산에서, 그리고 여의도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봤습니다. 자원이 아니라 의지로 움직이는 나라. 한 방울도 버리지 않는 철학.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는 신뢰. 그것이 한국의 진짜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석유보다 귀했습니다. 새벽 증기를 보러 반드시 다시 가겠습니다. 제니퍼 콜린스 드림.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도시의 불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링컨 기념관의 하얀 대리석이 어둠 속에서 묵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켰을 때 모든 사람이 반대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했다. 스케일은 다르지만 오늘 저도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편한 거짓 대신 불편한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처음 나는 한국을 시장 노이즈라 불렀다. 일시적 왜곡이라 불렀다.
통계적 착시라 불렀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안다. 그건 노이즈가 아니라 내 귀가 진실을 듣지 못했던 것이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세계의 연료를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공장은 석유가 아니라 의지로 돌아갔다. 그들의 항만은 연료가 아니라 신뢰를 선적했다. 그들의 엔지니어들은 원유가 아니라 자부심을 정제했다. 나는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로서 기록한다. 이 시대의 에너지 심장은 텍사스도 사우디도 러시아도 아닌 석유 한 방울 없는 대한민국에서 뛰고 있다. 세계가 멈출 때 한국은 움직였다. 세계가 무너질 때 한국은 날아올랐다. 그리고 나는 그 기적의 증인이 되었다. 비행기가 아직도 날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평양 위를, 대서양 위를, 인도양 위를 한국의 연료를 싣고 그리고 그 비행기들이 날 때마다 울산의 정제탑에서 하얀 증기가 피어오를 겁니다. 그 증기는 단순한 수증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석유 없는 나라의 의지입니다. 세계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기적의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가 대한민국 앞에 무릎 꿇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세계의 하늘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은 우리가 함께 알릴 때 더 빛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